프랑카 파리에는 지어 나의 뇌는 나보다 잘났다. 유영미 옮김 의류문화사에서. 자, 프랑카 파리 안에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은이 1989년에 태어났다. 한참 젊은 분이니 인지신경과학을 공부했고 독일에서 총망받는 젊은 뇌과학자다. 현재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뇌와 사회의 연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신경과학과 호르몬, 또 심리학, 인간의 사회적인 행동을 현대 뇌과학으로 살펴보는 일에 관심이 많다. 2014년부터는 과학을 대중에게 쉽게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 유영민은 1968년생으로 연세대 도고동문학과 대학을 나왔다. 자, 이 젊은 분이 또 공부를 또 이쪽에 집중했던가 봅니다. 이 책이 카피라이트가 2017년에 나왔는데 나의 뇌는 나보다 잘났다. 나의 뇌는 2018년에 우리나라 그렇게 나왔네요. 시작하는 글에 뇌를 잘 알면 좋은 이유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카이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좋아. 다시 말할게. 그땐 그게 좋은 생각이라 판단했다고. 카이와 내가 대답했다. 카이와 내 역시 카이만큼 불행했다. 둘은 비틀거리며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카이의 여자친구인 주자네가 다툼 끝에 그들을 집에서 내쫓은 것이다. 좋은 생각이라고? 주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내게 유로 위기라고 가르쳐줬잖아. 생각할 기회도 없었잖아. 그건 그냥 즉흥적인 착상이었다고. 지적으로 들리는 답변이잖아. 카이가 내가 말했다. 지적으로 들려? 우린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다고. 그땐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 나도 상당히 힘든 조건에서 일한다고. 네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나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단 말이야. 카이가 내가 툴툴거렸다. 카이는 화를 내밀었다. 내가 제대로 해줬으면 충분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뇌를 잘 알면 자기 뇌에게 상당히 잘해줄 수 있을 것이다. 카이도 마찬가지다. 뇌를 잘 알았다면 여자친구와의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뇌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우리는 뇌와 상당히 오랫동안 함께하며 매일 긴밀하게 협력해 오지 않는가?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과 비슷하다. 온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만은 누군가 스마트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으면은 엥? 이라고 얼버무린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걱정이 있는데 스마트폰 알람이 울면은 화들짝 놀란다. 당신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무엇이 배터리를 빨리 닳게 하고 저장 광고를 많이 잡아먹는지 알 것이다. 은행 데이터를 탐지하는 피싱 소프트웨어를 확인할 수도 있고 자동 수정 기능이 왜 자꾸 말썽을 거리는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뇌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뇌를 더 잘 알면 뭔가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뇌를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째서 상황이 모두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할 때에 비로소 멋진 답변이 떠오르는지, 왜 뇌는 오래전에 잊고 싶었던 창피한 기억을 자꾸 불러내는지, 그것도 하필 새벽 3시에 그러는지 한층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뇌를 좀 더 대단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뇌의 학습 능력, 유연성, 매일 복잡한 계산 작업들, 뇌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한다. 주자네가 다시 카이와 식사하러 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 유로위라는 말실수를 한데다가 침대에서 양팔을 벗지 않은 카이의 행동을 감안한다면 몇 달 후부터 카이와 주자네가 대체로 즐겁게 잘 지내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속 80km와 시속 160km로 달리는 두 기차가 서로 100km 떨어진 도시에서 출발하면 얼마 후에 만날까? 시계 계산 문제보다도 쉽게 답한다. 사실 계산 문제는 간단한 공식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관계 문제는 지금까지 세상의 어느 컴퓨터도 답할 수 없었다. 인간은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마비시킬 정도로 예측 불허한 존재다. 하지만 뇌는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한 기관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유추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신경질나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어떻게 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에 주어지는 정보가 놀랄 만큼 적은데도 내는 이렇게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뇌 속의 860억 개의 신경세포는 온종일 무엇을 하는 걸까? 우리가 이를 잘 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생의 크고 작은 사건은 모두 뇌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는가? 행복한가? 살짝 예민한가? 에너지로 충만한가? 이 모든 것을 내가 관장한다. 열광하든 고집을 피우든 경쟁하든 은밀히 끌리든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내가 함께한다. 경험, 도덕적인 사고, 회상 등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늘 함께한다. 그러니 이제 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의 뇌도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는 듯한데 우리의 뇌는 온종일 다른 뇌와 조율해 나가야 한다. 부모, 배우자, 동료,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전철에서 음악을 크게 들어놓는 아주 짜증나는 인간까지. 과거 우리 조상은 불을 어떻게 보낼까? 고음을 어떻게 피할까? 혹독한 기호를 어떻게 만들까? 정도만 생각하면 되었던 반면에 현대는 너무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이런 사회를 만들었음을 생각하면 더불어 사는 것이 왜 그리도 힘든지 의아하다. 우리는 계속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토론하고 토라진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런 갈등의 결과는 잘못 심각하며 자칫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SF 소설가 더글라스 애덤스는 인류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멸종을 불러올 만큼 위험한 일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955년에 미 공군 비행기가 실수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핵탄두를 떨어뜨린 일을 하는가? 다행히 폭탄은 폭발하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 파괴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따름이다. 놀랍지 않다. 우리의 뇌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 말이다. 두세 명의 뇌를 조율하는 것만도 힘든 일인데 8천만 개의 뇌가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70억 개의 뇌가 인터넷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어떨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뇌는 생전보지도 못한 사람들까지 생각해야 한다. 짧은 메시지로부터 감정적인 어조를 걸러내야 하고 어떤 일이든지 데드라인에 계속 신경 써야 하고 자기 행동에 미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뇌는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곧잘 실수를 한다. 실수를 만회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 신경과학이 지난 몇십 년간 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냈다. 내가 어떻게 기능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등등. 사회신경과학자는 사람들을 실험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관찰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타인과 대화하는 중에서 사람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다. 서로 이해하고자 애쓰는 두 개의 뇌를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든다.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까? 넌 네가 무언가를 아는 걸 내가 안다는 것을 알까? 내가 아는 것이 티가 날까? 그렇게 모든 생각은 말 없는 우편물처럼 오간다. 사람의 뇌는 미로다. 두 개의 뇌가 모이는 거울방이 된다. 하지만 두 개의 뇌가 서로 어떻게 대할까 하는 질문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의 학문이 하나의 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당에 여기서 여러 개의 뇌를 다룬다는 것은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옳은 질문이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사회적인 뇌를 관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뇌는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학자와 달리 신경과학자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지 않는다. 뇌는 늘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끊임없이 그에게 맞춰온다. 우리의 뇌는 언제나 타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지. 그러니 뇌를 왜 따로 관찰하면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뇌는 복수로 일한다. 그러므로 두 개의 뇌로 시작해보자.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 사람의 만남만으로도 단독에 복잡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1부에서 두 사람과 내가 함께할 때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의 뇌는 상대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회색 자리나 또 그 불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뇌는 어떻게 대처할까?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지 않고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는 그런 메커니즘을 언제 누구에게 배웠을까?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뭔가가 잘못되었을 수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있을까?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까? 등등등등등 질문이 꼬리를 몰고 이어지면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우리를 사회의 신경과 여행으로 인도해주는 듯하다. 2부에서 참여하는 내의 소설을 배가시켜서 보고자 한다. 두 사람 간의 대화, 두 사람은 내 정도를 다른다면 제2부에서 세계인의 공동생활 즉 70억 개의 뇌가 또 우리가 집단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울까? 구체적으로 직장, 도시, 국가,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까? 답하기 위해서 신뢰와 복수, 협동과 처벌, 단합과 집단 협화 등을 살펴보자. 이렇게 여행의 마지막에는 과연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내는 과연 사회적으로 학습 능력이 있을까? 내는 기본적으로 가소성이 있다. 내는 그 쓰임과 경험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꼭 바람직하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늘 달라진다. 그래서 사회 신경과학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할 수 있을까? 거듭. 자, 이렇게 여행을 해봅시다. 이렇게 미리 서문으로 주셨네요. 차리는 이렇게 뇌에 대해서 조심해 널 보고 타인 신경 슬픔 무슨 생각을 해 날 이해 뭐 이렇게 내 70억 인구 이렇게 메모드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내는 어떻게 그런 어떤 내용을 크게 두 부리로 잡았군요. 그래서 조심해 내는 실수하기 쉽다. 이래서 첫 번째 야 내가 1시간이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꼼짝 못하고 기다렸다고 알기나 해? 야니 흥분해서 소리친다. 누가 그러라고 해서 내가 3시라고 했잖아. 도로스티언이 답한다. 너희가 2시라고 했다니까 어휴 1시간이나 꺼봐. 핸드폰을 두고 오는 바람에 어휴 왕짜증이다. 그러니까 누가 핸드폰을 두고 다니래? 야는 할 말이 없어서 바로 동한테 응얼거린다. 아무튼 영화 하나 보러 가자고. 둘은 3시간 반에 시작하는 영화를 구매해서 영화관으로 들어간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된다. 제임스 본드 차가 스코틀랜드 공원을 달려가고 자동차 2대가 그를 뒤쫓는다. 이렇게 멈서서 그때 천천히 토르스텐 쪽으로 몸을 굽히더니 이렇게 속상이다. 그런데 네가 분명히 2시라고 했거든. 참. 시전에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의 말이 옳을 것이다. 당신에는 당신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일상을 살다 보면 생각이 오류를 범하기 쉽지만은 두 사람은 내가 만날 때 무슨 일이 나는지 자 이렇게 A를 알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작업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내 속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얼마나 추상적인지를 자 이렇게 어둠과 짧은 빛에 이루어진 세계에서 의자가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미소가 무엇이고 냉소가 무엇이고 이렇게 어둠 속에 살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다. 그리하여 경쟁이 중노동을 해야 한다. 대배질하면 대표법이 떨어지는 법. 그렇게 때로는 실수도 빚어진다. 토르스테인의 내가 영화관에서 희한히 토르스테인이 얼마나 가까이 몸을 구부렸는지 알고자 할 때 내는 자신의 오른쪽 신경세포들과 왼쪽 신경세포들이 얼마나 크게 야한의 말을 들었는지를 비교하고 그리고 그 차이의 위치를 산출한다. 여기서 진행되는 계산 작업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1과 제로 미키를 알려주고 언어를 인식하고 그걸로 헤어진 여인을 검색하는 등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 토르스테는 이렇게 해서 가령 시각각 지각은 수백 년 전에도 존재했다. 신뢰할 만하다 등등. 내는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내는 잘못이 없어. 우리는 상당히 자주 서로 다른 정보들을 통합시켜야 한다. 통합시켜야 된다. 청각에서도 마찬가지다. 시각에서도 이렇게 소위 바이모달 신경세포라는 것이 지각으로부터 최대의 정보를 이끌어내도록 도와준다. 실험 대상자에게 비디오를 통해서 가라는 이 모양을 보여주며 바라는 소리를 들려주자 실험 대상자의 뇌는 둘 사이에 공동 분모를 찾아내었다. 그래서 자신이 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거 믿었다. 그러니 전화 통화에서 들어의 독일어로 숫자 3을 가리키는
취바로 알아듣는 것은 자연스럽다. 정보의 50%는 이렇게 혼동이 빚어진다. 그래서 때로는 보다 정확히 소통하려고 스카이프와 화상통화를 하지 않는가? 하지만 명심하라. 자칫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경우는 차라리 정보를 덜 주고받는 것이 낫다. 혼동되는 경우에 내는 너무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위험이 있으니 말이다. 긍정적으로 말해서 내는 사회적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정보를 첨가한다. 복합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게끔 자신이 아는 모든 술책을 동원한다. 대부분은 꽤나 성공적이다. 성별, 체중, 문화, 나이, 수염을 기른 정도와 무관하게 얼굴 표정을 인지하고 진정한 미소와 거짓 미소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는 이를 위해서 많은 단순화와 성급한 결론, 몇몇 기본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어려움에 봉착해서야 마지못해 알릴까? 바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내는 그 모든 것을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인 다른 인간의 뇌, 그 희한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할 때에 토르스틴의 뇌는 어떻겠는가? 우리의 뇌는 문제성 있는 행동 패턴은 단순히 지각에서뿐 아니라 사회인자에서 더더욱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일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곧장 배우자는 애인을 대입하지는 말자. 일단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우리가 일상에서 의사나 계산은 판위원 기술 등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형식적인 접촉에서 이미 당신의 뇌는 정말 많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상대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거리는 얼마나 두어야 할까? 그런 적일까 친구일까? 난방을 고치는 기술자를 팁을 주어야 할까? 이렇게 통제센터에서 특유의 불꽃이 일면서 우리에게 조심 사람이야 라는 알림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이제 시작해보자. 하얀 벽으로 둘러있는 방, 의자 2개, 테이블 1개, 낯선 2사람이 마주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2개의 뇌는 어둠 속에서 신호, 즉 신경세포의 활성화를 기다린다. 딸 시선, 우리의 행의 출발점이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